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소파에 멍하니 누워있던 마코토는 몸을 벌떡 일으켰다. 벽시계가 9시 정각을 가리키고 있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발소리가 들리고 문이 활짝 열렸다. 미안해요, 너무 늦어서. 이키색 투피스를 입은 유키오가 들어왔다. 그녀의 양손에 짐이 들려 있었다. 오른손에는 종이 봉투가 둘, 왼손에는 슈퍼마켓 봉투가 둘이다. 어깨에는 검은 숄더백을 메고 있다. 배고프죠? 금방 준비할게요. 슈퍼마켓 봉투를 부엌 바닥에 내려놓고 그녀는 침실로 들어갔다. 그녀가 지나간 뒤에는 달짝지근한 향수 냄새가 감돈다. 몇 분 후 침실에서 나온 그녀는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채 손에 앞치마를 들고 있었다. 그것을 누르면서 부엌으로 들어간다. 바로 먹을 수 있는 걸 사왔으니까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캔 스프도 있고. 살짝 상기된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온다. 신문을 읽으려던 마코토는 갑자기 언짢은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거슬리는지는 자신도 잘 모른다. 굳이 말하자면 그녀의 기운찬 목소리 때문이라고 할까? 마코토는 신문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그리고 식사 준비를 하는 소리가 나는 부엌으로 향했다. 결국 사온 음식을 먹이는 건가? 네, 뭐라고요? 유키오가 큰 소리로 되물었다. 환풍기 소리에 무척 그의 말소리가 들리지 않는 듯했다. 그것이 그를 한층 더 짜증스럽게 했다. 마코토는 부엌 입구에서 걸음을 멈췄다. 가스레인지에 국을 데우고 있던 유키오가 왜 그러냐는 듯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본다. 여태까지 기다리게 해놓고 기껏해야 그런 부실한 저녁이나 내놓느냐 말이야. 아 하는 모양새로 그녀의 입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녀는 돌아서서 환풍기 스위치를 껐다. 단박에 공기의 흐름이 멈추고 실내가 조용해졌다. 미안해요. 화난 거예요? 가끔이면 말을 안 해. 마코토가 말했다. 요즘은 내일이잖아. 날마다 밤늦게 들어와서는 타들고 온 음식이나 내놓고 말이야.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을 기다리게 하지 않으려고. 기다렸어, 지치도록. 라면이나 끓여 먹을까 하던 참이야. 그런데 결국은 이런 걸 내놓다니. 라면이나 별반 차이도 없군. 미안해요. 저 변명이라고 하겠지만 요즘 너무 바빠서 당신한테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요. 장사가 잘 돼서 좋겠군. 자신의 입가가 흉하게 일그러지는 것이 마코토도 느껴졌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아요. 미안해요. 앞으로는 주의할게요. 유키오는 앞치마 위에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다. 대체 그 말을 언제까지 들으라는 거야? 주머니에 두 손을 쑤셔 넣으면서 마코토가 내뱉은 말했다. 유키오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할 말이 없겠지. 그러면서 마코토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이제 그만두는 게 어때? 역시 무리 아닌가? 바깥일과 집안일을 병행하는 거 당신도 힘들 텐데. 그래도 유키오는 아무 말이 없었다. 이 일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아예 피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다음 순간 그녀는 앞치마 자락을 양손으로 잡더니 눈에 갖다 댔다. 그 손 사이로 울음이 새어나왔다. 미안해요 라고 그녀가 다시 말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한심하네요. 당신에게 폐만 끼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주었는데 전혀 보람도 못하고 나 안 돼요. 난 역시 안 되는 인간인가 봐요. 당신 나 같은 여자랑 결혼하지 않는 건데 그랬어요. 그녀가 말하는 중간중간 눈물을 삼켰다. 여기까지 오면 마코토로서는 더 이상 질책할 수 없다. 오히려 사소한 일로 화를 쏟아낸 자신이 너무 옹졸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게 된다. 알았어, 됐어. 결국 그는 이쯤에서 그만두기로 한다. 유키오가 말대답을 한마디도 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싸움으로 번지는 일은 없었다. 마코토는 소파로 돌아가 신문을 펼쳤다. 그런 그에게 유키오가 다가왔다. 왜? 그가 돌아보며 물었다. 오늘 저녁 어떻게 할까요? 뭔가 만들려고 해도 재료가 없는데. 마코토는 전신에 묵직한 피로감이 몰려드는 것을 느꼈다.
알았어, 오늘 저녁은 그냥 사온 걸로 먹지. 괜찮겠어요? 할 수 없잖아. 미안해요, 금방 준비할게요. 그러고서 유키오는 부엌으로 사라졌다. 다시 환풍기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마코토는 어딘가 모르게 석연치 않은 기분을 느꼈다. 유키오가 일을 해도 되겠느냐는 말을 불쑥 꺼낸 것은 결혼 1주년을 한 달 앞둔 어느 날이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 마코토는 적잖이 당황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어페럴 업계에 있던 친구가 독립해서 가게를 차리게 되었는데 그 가게를 공동으로 운영해 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했다는 것이다. 수입 의류를 취급하는 가게였다. 하고 싶으냐고 묻자 유키오는 하고 싶다고 대답했다. 주식 투자를 저분으로 완전히 빚을 잃었던 그녀의 눈이 오랜만에 반짝반짝 빛나 보였다. 그 모습을 본 마코토는 하지 말라는 말을 할 수 없었다. 무리하지 않도록 해. 이 한마디만 하고 마코토는 허락했다. 유키오는 가슴 앞에 두 손을 모으고 갖가지 말로 기쁨을 표현했다. 그 가게는 미나미 아오야마에 있었다. 미나미 아오야마에 있었다. 마코토도 몇 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벽 전체를 유리로 장식한 화사한 분위기의 가게였다. 길가에서도 다양한 수입 여성복과 잡화가 들여다 보였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가게의 리모델링 비용은 몽땅 유키오가 부담한 것이었다. 유키오의 동업자는 다무라 기코라는 여자였다. 얼굴도 몸매도 둥글둥글한 것이 어딘가 모르게 서민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그 외모에서 상상할 수 있듯이 바지런하게 움직이는 걸 힘들어하지 않는 타입이어서 손님을 상대하는 일은 유키오가 맡고 옷을 진열하거나 계산하는 일은 다무라 기코가 맡는 식으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 듯 했다. 가게는 완전 예약제로 손님이 방문할 날을 미리 연락해 두면 유키오와 기코는 그 손님의 사이즈와 취향을 고려해 상품을 준비해 두는 식이었다. 쓸데없이 공간만 낭비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였다. 문제는 그녀들이 어느 정도 인맥을 가졌느냐 하는 것이었는데 개업 이래 손님의 발길이 끊이는 일은 없는 것 같았다. 가게 운영에 정신이 팔려 집안일에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게 마코토의 걱정이었지만 그 시점에서는 아직 그런 일은 없었다. 유키오도 그렇게 여겨지는 게 두려웠는지 가게를 시작한 뒤로는 전보다 한층 가사에 힘을 쏟았다. 식사 준비를 소홀히 하는 적도 없었고 마코토보다 늦게 들어오는 일도 그 무렵에는 없었다. 가게를 시작한 지 2달쯤 지났을 때였다. 유키오가 또 뜻밖의 말을 꺼냈다. 이번에는 마코토에게 가게의 오너가 되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내가 오너를 왜? 집주인이 상속세를 내야 해서 급히 돈이 필요하게 됐나 봐요. 그래서 우리에게 건물을 사지 않겠느냐고 연락이 왔어요. 당신은 사고 싶어? 사고 싶다기보다 사는 편이 이득인 건 확실해요. 그런 자리라면 값이 내려가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제시한 금액도 파격적이고. 만약 내가 사지 않겠다고 하면? 그럼 어쩔 수 없죠. 유키오는 한숨을 쉬더니 다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사야죠 뭐. 당신이? 그런 자리라면 은행에서도 대출을 해줄 거예요. 빚을 지겠다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까지 사고 싶어? 사고 싶기도 하지, 사고 싶기도 하지만 사지 않으면 일이 복잡해질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사지 않겠다고 하면 집주인은 다른 업자와 접촉할 테고 그러다가 자칫 우리더러 나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또 왜? 우리를 쫓아내고 건물을 헐어서 더 비싼 값에 땅을 파는 거죠. 그 말을 들은 마코토는 조그맣게 신음소리를 내며 생각에 잠겼다. 사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다카미야 집안은 세이조의 몇 군데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 언젠가는 모두 마코토가 물려받을 것들이다. 그걸 처분하면 해결될 일이었다. 잘 얘기하면 어머니 요리코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았다. 지금 있는 땅들이 실질적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또한 유키오가 빚을 지는 것에도 찬성할 수 없었다. 그렇게 되면 그녀는 온 신경을 일에만 쏟을 게 뻔했다.
그녀가 자기 명의의 가게를 갖게 되는 상황도 어쩐지 꺼림칙했다. 그는 유키오에게 2, 3일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 그러나 그 시점에 그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다. 1987년으로 해가 바뀐 후 얼마 안 있다가 미나미 아오야마의 가게는 마코토 소유가 됐다. 그리고 그녀들의 수입 중 일부가 그의 계좌에 임대료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 얼마 후 마코토는 유키오의 생각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도쿄 도심부의 오피스 빌딩에 대한 수요가 폭주하는 바람에 터무니없는 가격의 땅을 사들이는 투기가 횡행했고 그 결과로 단기간에 두세 배로 오르는 일이 비일비재할 만큼 땅값이 폭등하게 된 것이다. 마코토에게도 미나미 아오야마의 가게와 땅을 팔지 않겠느냐는 연락이 끊임없이 왔는데 제시되는 가격을 들을 때마다 이것이 정말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유키오에게 희미하게 남아 열등감 같은 것을 느끼기 시작한 것도 마침 그 무렵이었다. 생활력이나 경제능력, 대담함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이 여자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든 것이다. 그녀가 이 일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올리는지 정확하게는 몰랐지만 순조롭게 경영하고 있는 것만은 확실했다. 그녀는 다이칸 야마에 2호점을 내겠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 그에 비해 자신은 어떤가를 생각하면 마코토는 우울해졌다. 스스로 무언가를 시작할 용기 같은 건 애초부터 없었다. 고용인으로 사는 편이 성격에 맞는다며 회사에 붙어 있는 게 고작이었다. 기껏 물려받은 땅은 효율적으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부모가 마련해 준 맨션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다 그를 한심한 기분에 빠지도록 만드는 일이 또 하나 있었다. 그것은 작년에 있었던 주식 붐이었다. 작년 1월에 NTT의 주식이 발매됨과 동시에 이상 폭등한 것에 힘입어 평균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한 것이다. 세간에서는 주식을 하지 않으면 바보라는 말까지 나돌았다. 하지만 마코토네 집은 주식과 인연이 없었다. 그 이유는 물론 예전에 주식 때문에 유키오를 비난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도 그 이후로는 주식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이 공전의 주식품을 그녀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생각하면 마코토는 정말이지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유키오가 뜻밖의 말을 꺼냈다. 골프 교실을? 세미 더블 침대 안에서 화장대 거울에 비친 아내의 얼굴을 보며 마코토가 물었다. 신혼 때부터 침대는 따로따로다. 단 유키오 쪽은 싱글 침대다. 네, 토요일 오후라면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유키오는 팸플릿 한 장을 내밀었다. NGF 인정 골프 스쿨이라. 그전부터 골프를 배우고 싶었던 거야? 조금은요. 요즘은 여자들도 골프를 하는 사람이 많아졌잖아요. 나이 들어서도 부부끼리 할 수 있고. 나이 들어서도 그렇게 먼 훗날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우리 시작해봐요. 같이 하면 재밌을 거예요. 글쎄, 마코토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취미가 골프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쉬는 날마다 커다란 캐디백을 차에 싣고 나가곤 했다. 그때 아버지의 표정은 평소에 비해 생기가 넘쳤다. 대릴 사위라는 입장 때문에 집안에서는 위축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다음 토요일에 설명회가 있대요. 한번 가보지 않을래요? 피부 손질을 마친 유키오가 자기 침실로 들어가면서 물었다. 좋아, 가보지 뭐. 아, 고마워요. 그건 그렇고 이리 오지 그래. 아, 네. 유키오가 자기 침대에서 나와 마코토의 침대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마코토는 머리맡에 있는 스위치를 돌려 스탠드 불빛을 줄였다. 그리고 그녀 쪽으로 몸을 돌려 흰 네글리제의 가슴께로 손을 밀어 넣었다. 그녀의 가슴은 보드랍고 겉보기보다 훨씬 풍만했다. 오늘이야말로 별일 없겠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실은 최근 들어 무슨 이유에선지 제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았던 것이다. 한동안 가슴을 쓰다듬고 유두를 입으로 애무한 다음 그는 천천히 네글리제를 올려 유키오의 머리 위로 벗겨냈다. 그리고 자신의 잠옷을 벗었다. 그의 페니스는 충분히 발기돼 있었다.
벗은 몸으로 그는 다시 유키오를 안았다. 몸에 탄력이 느껴졌다. 허리 부근을 쓰다듬자 그녀는 간지러운 듯 몸을 살짝 비틀었다. 그녀를 안은 채로 목덜미에 입을 맞추고 유두를 깨물었다. 마침내 마코토는 그녀의 팬티로 손을 넣었다. 그것을 무릎 밑으로 끌어내린 다음 발로 단숨에 벗겼다. 늘 하던 대로의 순서다. 이제 그는 어떤 기대감을 품고 그녀의 숲으로 손을 가져갔다. 그리고 천천히 가운데 손가락을 아래로 밀어 넣었다. 순간 마음속에 가벼운 실망감이 번졌다. 그의 페니스를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조금도 젖어 있지 않았다. 그는 클리토리스를 애무해 보기로 했다. 그러나 아무리 부드럽게 손가락 끝을 움직여도 윤활액은 거의 분비되지 않았다. 자신의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하면 충분히 젖었기 때문이다. 하는 수 없이 그는 질 입구로 가운데 손가락을 넣어 보았다. 하지만 그것도 단단히 닫혀 있었다. 그래도 억지로 밀어 넣으려 하자 아 하고 유키토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다. 얼굴을 찡그리고 있다는 것을 어둠 속에서도 알 수 있었다. 미안 아팠어?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말고 해요. 하지만 손가락을 넣어도 이렇게 아파하는 걸 상관없어요. 참을게. 천천히 넣으면 오히려 더 아프니까 단숨에예요. 그러면서 유키오는 다리를 조금 벌렸다. 마코토는 그녀의 다리 사이로 들어가 자신의 페니스를 쥐고 그 끝을 그녀의 지립구에 댄 후 허리를 앞으로 밀었다. 아 하고 유키오가 소리를 질렀다. 이를 악물고 있는 그녀의 얼굴이 보였다. 마코토는 무리하게 할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적잖이 당황했다. 아직 끝부분조차 들어가지 않았다. 몇 번 그렇게 반복하는데 유키오가 이상한 신음을 내뱉기 시작했다. 왜 그래? 배가 아파요. 배가? 그러니까 자궁 있는 데가. 또! 마코토는 한숨이 나왔다. 미안해요. 하지만 괜찮아요. 금방 좋아질 거예요. 됐어. 오늘 밤은 그만하지. 마코토는 침대 밑에 떨어진 팬티를 주워 다리를 집어넣었다. 그리고 잠옷을 입으면서 오늘 밤은 아니라 오늘 밤도라는 생각을 했다. 요즘은 계속 이런 식이다. 유키오도 팬티를 입었다. 그리고 네글리제를 집어들고 자기 침대로 갔다. 미안해요. 정말 어쩐 일인지 모르겠네. 병원에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응, 그럴게요. 다만 뭐? 낙태 수술을 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젖지 않거나 자궁이 아프기도 한다는 거야? 응. 나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 당신은 남자니까. 그야 그렇지만 화제가 그다지 바람직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지 않아서 마코토는 그녀를 등지고 이불을 덮어섰다. 페니스는 이미 쪼그라들었지만 성욕은 사라지지 않는다. 섹스가 어렵다면 하다못해 입이나 손으로라도 애정을 표현해줬으면 싶었지만 유키오는 결코 그럴 여자가 아니었다. 마코토로서도 그런 요구는 하기 어려웠다. 어둠 속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마코토는 그녀를 위로하기도 귀찮은 생각이 들어서 이불에 얼굴을 묻고 못 들은 척했다.